네, 안녕하세요.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게 5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물론 달랐어요. 국어가 어렵다, 수학이 잘 안 된다, 영어가 안 된다 이렇게 각각 달랐던 건데 그 주요 과목들이 어렵다라고 응답했던 학생이 42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법을 모르겠다라고 했던 학생이 22명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뭐 1, 2, 3순위 이렇게 매겼지만 사실 한 가지죠. 공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거죠. 공부 잘하고 싶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런 데 나올 기회가 있으면 공부의 왕도를 다시 찾아보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의 왕도 알아요? 예, 공부의 왕도 열심히 봐봤어? 나는 어른인 나도 보면 볼 때마다 막 어떤 저런 괴물 같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막 자극받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공부의 왕도를 또 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있더라고. 많은 친구들이 나는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 그래? 공감하면 박수 한번 쳐볼까? 사실은 저는 그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을 때는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였어. 그래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서야만 도서관에 좋은 자리를 맡으니까 아침 7시에 나가고 그리고 밤 11시, 10시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6시간? 뭐 이 정도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스탑워치를 해보면 10시간을 넘기지를 못해. 항상 8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시간은 다 어디 갔느냐? 그쵸? 그 나머지 이상하게 정말 그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8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책상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많은 시간을 집중하지 않을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제가 작년에는 EBS에 파견을 나가 있었어요. 작년에 한 8개월 정도 영어학원을 아침에 가서 영어를 듣고 출근을 했어요. 엄청 대단하지? 그치? 영어 잘할까? 네, 못해요. 한 개도 못해. 정말 8개월을 다녔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스스로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해본다던가 또는 암기한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리 아프니까. 가만히 듣고 있으면 편한데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 머리 아프니까.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안 힘든 것만. 그래서 이 머리 아픈 거 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암기해서 어려운 것들을 파헤쳐서 이런 것들은 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즉 뭐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 나는 가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여러분도 여기서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대한민국 나는 정말 평균 수준의 고등학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 여러분도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상당 부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가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뒤에 가서 가짜 공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능까지 공부 계획 세웠냐? 라고 물어봤어요. 세웠다가 93명, 세우지 않았다가 236명. 일부러 숨긴 겁니까? 일부러? 안 세운 척 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쵸? 이거 안 세웠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도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런데 계획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들 벌어질까? 맞아요, 안 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잡습니다. 그치? 손에 잡히는 아무거나 잡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를 아무것도 달성할 수 없게 돼요. 절대로 계획을 안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는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면 잘 지키느냐. 잘 지킨다가 43명이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 친구들은 뭐냐면 옆에 친구들의 유혹 그리고 게으름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못 지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못 지켜도 대단한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의 중요함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수능까지 1년은 4개의 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12월부터 3월 학력평가를 보기까지가 첫 번째 텀입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텀 안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개념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1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시기에. 그러면 저 첫 번째 시기에 동시에 수능특강이라는 교재가 나옵니다. 문제집이에요, 수능특강은. 여러분 어떤 문제집도 개념을 익히지 않고 문제집을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능특강이라는 문제집이 나와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3월에 개학하고 나서 학교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 겨울방학 때 미리 해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학교 공부로 다시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은 수능특강이라는 문제집을 풀이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6월 모의평가가 옵니다. 예. 우리 3학년은 다 지났죠? 제가 지금 말한 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예, 한 학생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3학년은 어떤 시기에 와 있냐면 세 번째 시기에 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세 번째 시기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9월 모의평가 이전까지의 시기가 세 번째 시기입니다. 지금 3학년들이 와 있는 시기죠. 6월 모의평가 보고 나면 아, 내가 한 반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구나. 내지는 이만큼 성과를 냈구나. 내지는 내 약점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때 딱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옵니다. 그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물론 이 사이에 기출을 연습해야 되겠죠. 그걸로 9월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9월 모의평가를 치러보는 거죠. 근데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거나 간에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면 아, 내가 이게 부족했고 이걸 조금 더 하면 되겠고 하는 것들의 가닥이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4시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이 4시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 12월이 되면 이렇게 꼭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학년은 너무 늦었냐? 여러분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물론 몇 과목을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죠.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탐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어는 안 될까? 영어 내가 듣기를 다 못했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듣기는 거의 100% EBS 연계인 거 아시죠? 예, 듣기만 매일 여러분 듣기 매일 30분 40분씩 한번 해보실래요? 수능에서 다 맞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수학 있죠. 1, 2, 3등급을 가리는 몇 문제만 어렵고요. 나머지는 교과서의 기본 문제, 예제 문제 수준이라고 수학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크게 목표 안 잡고 1등급 아니야. 나 3등급까지 목표로 잡겠어. 그러면 3등급은 도대체 몇 문제를 맞아야 되는지 찾아보시고 그 3등급을 갈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노력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1등급이건 2등급이건 등급이 낮건 내신 등급이 낮건 무조건 수능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등급이 내신 등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높으니까 수능 놓고 낮으면 낮은 대로 내가 수능에서 되냐 하고 놓고 지금 이 하반기 제일 중요한 3, 4 시기 이 시기를 그냥 맹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열심히 하면 진짜 오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농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우리 농구 경기에서 4쿼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쵸? 다른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손 놓고 있을 때 지금 하면 정말 놀라울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탐구 영역의 공부 완성 단계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학생 대부분이 지금 현재 개념 공부 중이다. 아직 수특도 못했다. 그리고 개념 완성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념 완성하고 문제풀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원래 순서대로 나아가고 있는 학생이 58명.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념 공부하고 있다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공부의 출발은 개념부터입니다. 예, 우리 수능특강 교재 같은 거 보면 제일 앞에 내용 정리되어 있죠.
그 내용 정리 부분입니다. 그 내용 정리 부분을 여러분의 걸로 만들어서 이해해서 암기된 상태, 그게 개념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인강이나 선생님 수업을 잘 이해됐어, 잘 가르치는군, 제가 마치 영어를 들었듯이 그렇게 하고 넘기는 건 개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프게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암기가 된 게 개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짜 공부를 하는데요, 가짜 공부 그래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내용 정리 쓱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요. 감으로. 어떤 건 잘 풀리고, 국어에서 특히 저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감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해서 확신을 갖고 하지 않고 감으로 했고 뒤에 있는 답안지 찾아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건 절대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개념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이게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었는지 문제로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땐 너무 재밌어야 돼. 그래서 그 문제집이 수능 특강이고 기출이고 수능 완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된 상태에서, 개념이 되면요, 수능 특강 아직 다 못 끝냈다라고 하는 학생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 특강 안에 있는 문제는 탐구 영역의 경우 200문제입니다. 20문제 풀 때 여러분 시간 몇 분 줘? 30분. 그러면 200문제 풀 때 몇 분 걸려? 300분. 물론 더 걸리겠죠. 뒤에 답도 맞춰보고 하면 더 걸리겠죠. 하지만 개념 공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루 날 잡고도 수능 특강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집 풀고 나면 내가 개념해서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는구나. 약점이 발견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거.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면서 발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야.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표 또는 사회 집단 이런 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그리고 수능을 목전에 두고 4시기에 최종 점검을 하는 거죠. 정말 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수능 대비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이 연계 교재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인데, 사실은 연계됐다라고 해도 70%, 탐구 영역은 20문제 가운데 14문제가 연계돼요. 근데 저처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정말 많이 본 사람도 연계됐어, 연계됐군, 연계됐지 몰라요. 확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푼 거거든. 그러니까 연계의 효과를 느끼고 안 느끼고 그러라고 꼭 연계 교재를 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문제를 보는 순간은 이거 연계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 문제가 6월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제일 어려운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봤던 자료로 연습한 기억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출제진들이 미친 듯이 샅샅이 보고 있는 교재를 우리가 안 보고 간다는 건 어쩐지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면밀하게 봅니다.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입니다. 제가 수능 강의도 하지만 2학년 내신 강의도 하거든요. 시험 대비 특강, 내신 대비 특강. 그러면 학생들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선생님 서술형 무엇으로 날지 찍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황당합니다. 또 사실은 그 내신 대비를 준비할 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신은 사실 무엇이 나올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4분의 1을 가지고, 맞지? 4분의 1의 범위를 가지고 한 30문제 가량을 출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수학 그렇게 많은데 몇 문제? 수학 몇 문제? 30문제. 탐구 몇 문제? 20문제. 사회문화 한 권에서 20문제밖에 안 나요. 20문제밖에 안 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신 문제는 무엇이 나올지 짐작하기 어려워도 사실 수능 문제는 무엇이 나올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제진들은요, 절대로 그 이전에 기출에서 나지 않았던 저 구석지에 있는 것들을 내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자칫 오류 논란에 시달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나왔던 개념들을 조금 변형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기출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런 식이에요. 이거 작년도인데요.
저는 늘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임용고사를 준비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해서 4단원에서 무엇이 나는지를 봤더니 저래요. 문제는 똑같이 내문항, 그리고 맨날 내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거야. 6월하고 9월이 저렇게 나오면 수능도 저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구석지에서 이상한 데서 내서 골탕을 먹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이 삼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그림으로 나올 만한 것을 집중 공략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특히 수학, 올해 6월, 작년 거 해볼 시간 없다면 올해 6월, 그리고 이제 9월에 시험 보잖아요. 반드시 비교해서 보세요. 비교해서 보면 아, 수능에 이거 나오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수학은 교육과정이 변해서 작년 거 보는 게 좀 무리가 있고요. 올해 6월, 9월을 비교해 보면 수능에 뭐가 나올지 보입니다. 꼭. 등급 업 시키는 공부법,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탐구 과목입니다. 평가 요소를 파악하라. 우리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 잘 안 읽고 맨 끝에 가서 아, 있는 대로 옳은 거 고르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문제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문제에 출제할 때 출제 원칙이 무엇이냐면 문제에는 반드시 평가하고자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밑줄 긋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줘요. 이게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계급 계층론 묻는 거구나.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항상 문제를 볼 때 탐구는 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거 묻고 싶어서 낸 거야? 출제자가 뭐 묻고 싶은 거야? 그거부터 파악합니다. 두 번째, 수능 선지의 표현에 익숙해져라. 우리 학교에서 배우고 제가 여러분에게 필기해드리고 선생님이 필기해드린 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수능 선지를 가보면 갑자기 어려운 말이 뚝 튀어나와요. 사회 정치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에 종속된다. 사회문화 안 배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안 배웠던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적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능의 표현이고요. 수능의 표현도 몇 번 기출을 풀어보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표 문제 등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출제할 때는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야 돼.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 2등급을 나누는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는 표 문제고 다른 탐구 영역에서도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 6월, 올해 9월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6월하고 9월에 계층표 분석이 났으면 수능에 계층표 분석이 나는구나. 절대적 빈곤표가 2번 났으면 수능에 나나? 했더니 안 났어요. 그런데 6월에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가 나오면서 수능에 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6월하고 9월에 다 보여줍니다. 어려운 문제 뭘로 낼지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올해 6, 9를 암기하듯이 보라는 말입니다. 되나요? 사학년 2반 박광재입니다. 아, 네. 대학을 못 갈까봐 걱정이 좀 돼요. 혹시 대학에 못 갈까봐 걱정인 사람? 아, 네, 많이 있네요. 네, 사실은 이 질문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는 어떤 걱정 많이 했냐면 대학에 떨어지면 친척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네, 이 걱정 많이 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이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지? 이런 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화목한 거야? 네, 이런 거. 이런 거는 즉 반대로 얘기한 거죠.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고민의 한 종류고 또 하나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아니면 아직 벌어지지 않는 것을 두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걱정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늘 생각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또는 지금 이거 벌어지지 않았잖아. 지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갈까 봐 걱정, 또는 친척한테 어떻게 말하지 않은 걱정, 이런 것들이 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 정말 아직 벌어지지 않았잖아. 그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돼요.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 뭔가 걱정이 들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지. 네.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네. 3학년 4반 유혜인입니다. 네. 아직 진로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기자가 너무 되고 싶었어. 기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정치외교학과를 갔어.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들을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친구들한테도 했지만 나는 기자가 되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기자 채용 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길 갔어요. 진짜 여러분만큼 많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그 신문사 담당자, 채용 담당자가 딱 나와서 그러는 거야. 올해는 기자를 3명 뽑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공계에서 2명 과학 전문 기자를 뽑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명 뽑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 1명이 내가 안 되겠구나. 정말 2번 다시 기자가 되고 싶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물론 그간도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아예 준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나는 그냥 기자가 멋진 직업이라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지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요, 여기 진로를 정한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원서 쓰기를 코앞에 두고 있잖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했다고 하더라도 정한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나처럼 흔들릴 수 있거든. 또 지금 못 정했다라고 해서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어서 국세청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어요. 뭐 대민 뭐 이렇게. 근데 국세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영문학과를 나와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국세청을 목표로 준비해서 국세청에서 일해요. 제 친구는 이과 공대를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학교 교내 방송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게 자기 적성인 걸 그때 알았어. 그래서 얘는 지금 영화사에서 일합니다. 즉 못 정한 것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거거든.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어보다 영어를 좋아하는지, 영어보다 수학을 좋아하는지, 세계사보다 사회문화를 좋아하는지, 경제보다 과학을 좋아하는지 이런 정도만 파악하셔서 그런 진로로 이렇게 택하셔서 가시면 지금 정하지 못한 학생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괜찮나요?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3학년 5반 원유나입니다. 네. 가고 싶은 과랑 등급이 안 맞아서 그 원서를 쓸 때 과에 맞춰서 써야 할지 아니면 제 등급에 맞춰서 써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이런 고민은 여러분 많이 하죠? 가고 싶은 학과하고 등급이 맞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는 얘기는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가고 싶은 학과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그 말은 진로가 정확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의 적성, 이 학과를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그 적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아주 상위권 대학 말고 그 밖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만약에 그 해당 과목, 전공과 관련 있는 그 해당 과목에 1등급을 받았던 3등급을 받았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학과를 가고 싶고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비교과 활동들을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부에서 잘 찾아내서 그 전형에 응시한다면, 그리고 면접에 응한다면,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산술적인 수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 얘 1등급이니까 붙고 얘 3등급이니까 무조건 떨어뜨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는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3등급이 되고 3학년 때 3등급이 돼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수능은 싫다, 수능은 마지막이자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이 미성년으로 지내면서
정말 12년 학교를 다니면서 마지막 테스트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지만 제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지금 수능 그리고 대학을 가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것 그 아이를 키우는 것 정말 인생에 많은 숙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지나와서 보니까 이 수능을 보고 좋은 대학에 가는 건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숙제들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숙제였습니다. 훨씬. 그래서 어쩌면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써준 것처럼 시작이다. 즉 앞으로 정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닥친 어떤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예방주사 같은 거다라는 의미로 이걸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라. 오늘 영어 하기 싫은데 영어 바로. 오늘 듣기 하기 싫은데 듣기 바로. 강의 듣기 싫은데 바로. 일어나기 싫은데 바로. 되셨나요?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는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끝나고 나서 내년 봄에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긴 시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I can't stop th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the good creeping up on you.